네, 시사인의 김은지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으로 한번 가보죠. 오늘 아침에 권영세 의원이 비대위원장으로 내정됐다는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맞습니까? 조선일보는 내정이라 썼고 중앙일보는 유력이라고 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럼 뭐 대충 그 흐름은 잡힌 거 아닙니까? 일단 오늘 의원총회에서 권성동 권한대행이 권영세 의원을 지명을 할 거고 근데 아마 의원총회에서 오늘 권영세 의원에 대한 비토가 대세까지 갈 수 없을 것 같기 때문에 결국에는 무난하게 전국위원회 안건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권영세 비대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면 쌍권톱 이렇게 되는 건가요? 아, 권권. 하는 거죠. 사실 그런 이야기가 지난 10월부터 나온 바가 있습니다. 한동훈 체제가 이제 흔들린다라고 하는 친윤계 이야기들은 꽤 오랫동안 있지 않았습니까? 뭐 전망 혹은 바람이 비슷한 이야기들이었었는데 11월에는 다양한 위기설이 있을 때 그 당시 한동훈 위기설의 한 버전이 뭐냐면 2K가 온다였었거든요. 그 2K가 권성동, 권영세 이 두 사람이 당권을 잡을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2K보다는 쌍권총이 나온 거죠. 네, 아무튼 네, 이제 사실 이제 그러한 전망의 연장으로서 결국은 돌고 돌아 국민의힘에서 이런 선택을 하는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근데 알겠습니다. 과정을 한번 복귀하면 권성동 원내대표가 본인 입으로 원톱을 얘기한 적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원톱이냐 투톱이냐 가지고 좀 갑론을박이 좀 꽤 있지 않았었어요? 그렇죠. 사실은 당내에서 꽤 이제 이견이 있었던 첨예했던 부분 중에 하나였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당내 이제 그 역학구도에서 누가 이제 주도권을 지느냐라는 당권 싸움이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근데 이게 여러 가지가 좀 복합적으로 맞물려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국민의힘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게 별로 명예로운 자리가 아니잖아요. 저 같으면 그러니까 하라고 시켜줘도 않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공급과 수요의 불일치가 일어났던 건데 왜 그렇게 비대위원장 자리 잡는 게 오래 걸렸느냐. 또 원톱 얘기 왜 나왔냐면은 뭔가 맡아줬을 만한 한 사람들은 맡기 싫다고 하고 굳이 안 맡아도 되는 사람은 그럼 저요 하고 손을 들려고 하는 분위기다 보니까 이 공급 수요가 불일치해가지고 오래 걸린 게 하나가 있었고 그리고 어쨌든 이번에 사실 내년도에 조기 대선이 거의 확정적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뭐 그 탄핵 심판 결과 보고 근데 아무튼 뭐 거의 지금 굉장히 지금 그럴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뭐 권성동 원내대표도 본인도 그 이미 원내대표 선거 나가면서도 얘기를 했고 조기 대선을 준비하기 위한 소위 말하는 관리형 비대위를 해가지고 조율을 잘해서 빨리 좀 당도 안정화시키고 대권 주자 데려오고 해가지고 뛰어야 되는 상황이고 이기기 힘들다고 하더라도 데미지를 최소화해가지고 젖잘싸를 해야만 훗날을 도모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은요. 그러다 보니까 이 비대위원장이 예전처럼 막 전권형을 해가지고 막 내가 혁신도 하고 막 뭐 좀 그립도 잡아갖고 성과도 내고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어차피 관리형으로 갈 거고 대권주자 나오면은 당 어차피 대권주자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냥 권성동 원내대표가 쭉 가는 게 더 조율하기 쉽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이 있었던 거죠. 다른 간판이 필요하지 않다. 그렇죠, 그렇죠. 네. 어떻게 분석하세요? 네, 뭐 비슷한 상황으로 보이긴 하는데요. 이제 게다가 중진들의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게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지난주에 제가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권성동 원내대표 겸 비대위원장 겸직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식의 예측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또 원탑에 대한 견제가 내부적으로 있었던 것 같고요. 너무 쏠린다. 예, 그렇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진들 사이에서는 그래도 후보를 내야 된다라고 하는 기류가 지난주 말 정도에 좀 펼쳐졌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결국은 여의도 문법에 따르면 무난한 권영세 의원이 낙점이 된 것이거든요. 같이 이름이 오르내렸던 중진 의원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무난하다라는 평가가 있는 건 사실인데요. 오늘 조선일보도 이제 권영세 비대위원장 인선을 보도하면서 과거에 통일부 장관 시절에 윤석열 정부에서 좀 강경한 대북 정책을 좀 반대했던 취지의 인물이다라는 식의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대선 때 뭐 그 김종인 그 중앙선대위원장 그만두고 뭔가 어수선할 때도 관리했던 사람 그 수습했던 게 권영세 의원이잖아요. 네. 굉장히 이제 실제로 만나보면 뭔가 굉장히 강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인사는 아니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게 결국은 여의도 문법이라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 싶어서 하는 말인데요. 보통 국민들 보기에는 친윤이라 보인다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탄핵에 이제 반대했던 인사 그리고 뿐만 아니라 계엄 해제 투표한 당일날 어디 있었냐라고 했을 경우에 오마이뉴스 보도에 따르면 지금 행적이 좀 불분명하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 다 합쳐봤을 때는 결국은 여의도 문법에서는 무난한 카드일 수 있어도 국민 눈에는 돌고 돌아 친윤 당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요? 근데 그럼 친윤 빼고 누가 비대위원장을 하나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당 구조상 친윤이 아니면 비대위원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친윤 때문에 말아먹은 당인데 친윤이 더 끌고 나간다는 게 좀 이상하긴 하죠. 친한계 좌장 조경태 의원. 가 워낙 이제 인기가 없기로 유명하신 친한계 분이고. 좌장인지도 사실 조금 의문이다. 뭐 이런 평가가 있긴 합니다. 언론은 그런 식으로 보도하던데. 그냥 친한계 최다선.
아, 예. 친한계 좌장까지는 아니고 최다선. 원래 친한계 좌장은 이제 그 구친한계였던 우리 장동혁 의원께서 좀 그 자리를 맡아주셨으나 이제 좀 이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셨기 때문에 네. 지금 친한 게 오히려 좌장이 없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긴 하거든요. 예. 중간에 김재섭 의원도 잠깐 언론 보도를 탄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완전히 그 잘못된 오보였어요. 어떻게 됐던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아이디어 차원에서 거론이 된 것 같기는 한데 이게 네. 당사자의 의사를 전혀 상관없이 그냥 언급을 했던 부분이어가지고 저도 직접 물어봤는데 전혀 아니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김재섭 의원이 지금 비대위원장을 하게 된다고 하면 사실상 그냥 총알바지로 쓰고 버리는 시기이기 때문에 본인한테도 딱 좋지도 않고 그렇다고 무슨 진짜 김재섭 의원한테 비대위원장 맡긴다니 막 정권 주고 혁신이나 이렇게 할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막 네. 친한계 색출해가지고 막 탄핵 한son파 몰아내려고 하는 분위기인데 사실상 뭐 의미가 없는. 그러니까 사실 지난번에 윤상현 의원이 그 말 한마디 해가지고 거의 저 나쁜 말 한 건 윤상현 의원인데 욕은 김재섭 의원이 다 먹었잖아요. 약간 그런 식으로. 아, 1년 뒤면 뽑아준다? 네, 형 저 어떻게 지역구 욕 많이 먹는데 그 얘기한 것 때문에 엄청 비판이 많이 갔잖아요. 사실상 지금 그런 김재섭 의원 같은 아이디어를 내세운 것도 지금 이 당이 그래도 우리가 좀 잘못했으니까 바꿔볼까 이게 아니라 누구를 지금 방패막이로 내세워가지고 이 비를 피해오지 이런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었던 거라고 봅니다. 그럼 뭐 그 진단에 따르면 지금 국민의힘 사정은 찬밥 더운 밥 가릴 처지가 아니다. 그런 건가요? 친윤 친한 딸 때가 아니다 이런 건가요? 아니 뭐 어쨌든 그 나중에 친윤 중에서도 이렇게 골라서 한 거예요. 아니 엄밀히 말하면은 예를 들면은 갑자기 당에서 뭐 안철수 의원이라든가 뭐 유승민 전 의원이라든가 이제 그런 저기 그래도 좀 찬핵에 찬성하는 인사들 중에서 좀 이렇게 같이 해가지고 비대위원장 맡기면서 당을 좀 최신을 도모해봐야지 이런 그림을 그려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두 사람은 대선에 나오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비대위원장 시켜준데도 않을 것 같은데. 그 비대위원장하고 대선 카드가 약간 맞물리기 때문에 워낙 또 이 당이 인재풀이 얕고 좁지 않습니까? 네. 그나물이 그 밥이라서. 근데 그런 게 애초에 거론도 잘 안 됐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 가능성이 언급조차 안 했다라는 것 자체가 네. 지금 이 당이 이제 오른쪽으로 더 굴러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때 아이디어가 나왔던 게 그러니까 검토가 됐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데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영원한 비대위원장이라고 불리고 있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같은 분을 모셔와서 또 이렇게 그런 본인이 식의 완전 아이디어가 학을 있었던 떼고 것인 있는데. 거죠. 네. 그러니까 다양한 식의 아이디어만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하지만 뭐 실행은 전혀 될 수 없는 상황이 지금 국민의힘이 처한 것이고 네. 그러니까 지금 개헌과 탄핵을 겪고 나서도 아직 공식적으로 당 차원에서 사과조차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내란과 관련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짜 뉴스에 대해서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게 지금의 국민의힘의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러한 국민의힘 안에서 비대위원장을 누가 하느냐는 사실은 오히려 이 국민의힘의 어떤 현상의 결과에 불과하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이긴 그러면 합니다. 두 분의 진단을 중간 정리라면 지금 비대위원장 인선 문제는 대선을 염두에 둔 인선이지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기각되고 복귀를 전제로 한 인선은 아니다. 이렇게 중간 정리를 해야 되는 겁니까? 뭐 내부 분위기는 그런 겁니까? 뭐 당에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은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물론 말은 그렇게 안 하죠. 네. 그래요? 그러니까 권성동 의원조차도 정말 그 탄핵이 기각될 것이라고 믿을까에 있어서는 아까 박우신 기자가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니까 결국 대선을 염두에 둔 이제 플랜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본다면 어떤 경선 관리나 이런 데 있어서 권영세 의원이 좀 그러니까 모나지 않고 좀 비교적 원만해서 두루 관리할 수 있는 적임자다 이렇게 봤다라는 겁니까? 재밌는 게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10월에 오세훈 시장과 조찬을 함께한 중진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성명도 냈죠. 아, 예, 기억납니다. 한동훈 대표도 비판을 하고 대통령실에도 이제 각성을 촉구를 하면서 이분들이 갑자기 우리가 이제 비윤 비한 약간 이런 라인을 하나 만들어 보려고 약간 시도를 잠깐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예. 사실은 그 모임 자체가 오세훈 시장의 대권을 준비하기 위한 발판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그 멤버 중에 한 명이 권영세 의원이었거든요. 그 권영세 의원이 비대위원장이 됐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조기 대선이 다가왔을 때 대선 관리라고 한다면 오세훈 시장에게 기회가 더 가려나? 약간 이런 물음표도 생기죠. 근데 벌써 홍준표 시장은 몸 푸는 것 같던데요? 홍준표 시장도 아니 사실 유력하다 생각하면 저는 사실 실제로는 홍 시장이 지금 이미 SNS 쓰는 걸로는 대구시장 벌써 내려오셨죠 지금. 벌써 지금 이사하는 얘기하고 하고 있으니까. 이 타이밍에 그걸 쓰는 게 맞는 겁니까? 굉장히 이게 섭섭하죠. 몸이 달아 있어 보이는 건 사실이고요. 그런데 네. 홍준표 시장의 그러한 대선에 대한 열망과 갈망이라고 하는 것은 탄핵 이후만이 아니라 그 이전에도 굉장히 강하게 보였던 건 사실입니다. 네. 이런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이라고 하는 초유의 사건을 겪기 전에도 한동훈 대표를 향한 정말 놀라운 견제구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 이제 대권을 염두에 두고 대구로 내려갔고 그 대구시장직을 적정한 수준에서 마무리한 다음에 그 보수 코어 민심을 기반으로 해서 대권 도전한다라고 한 본인의 계획이 조금 당겨졌을 뿐이지 그건 늘 있었던 홍준표의 계획이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약간 틀어서
비공개 의총 녹음 파일이 공개가 돼서 상당히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일단 물병을 집어 던진 일은 없는 건 맞습니까? 뭐 집어 던진 적이 없고 그냥 내려친 거라고 내리쳤다. 뜯어 이렇게. 예. 그게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게 거의 지금 국민의힘에서 그런 이런 요만 자그마한 디테일들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장갑차가 아니라 군용 차량이다, 뭐 이거 가짜 뉴스다, 약간 이런 식의 수준 정도에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게 국민의힘인데 아무튼 뭐. 핵심적인 건 그만큼 분위기가 안 좋았다는 거니까요. 네, 뭐 누가 내가 물병 던졌습니다라고 나와서 자백하지 않는 이상 그 알 수 없는 일이죠. 엄밀히 말하면. 격해져서 물병을 내리쳤을 뿐이라는 게 이상희 의원의 주장이잖아요. 그쵸. 근데 물병을 내리치다 보니까 뚜껑이 퐁 터져가지고 혹시 날아간 이거 연결이 된 거 아니었어요? 아니면 물이 통 튀어서 나갈 수 있죠. 물병이 약간 탄성을 갖고 통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이게 좀 의미 있는 논쟁인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심지어 제가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한테 듣기로는 이제 굉장히 이제 분위기가 격해지다 보니까 그날 의원총회를 좀 길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음식 같은 것들이 좀 준비돼 있었다고 합니다. 떡 같은 게 그런 것도 이렇게 던지고 나가면서 뭐 이게 뭐 하는 것이냐, 당이 제정신이 아니다라는 식의 취지의 항의를 하면서 나가는 분도 있었다고 해요. 이제 그 정도로 분위기가 안 좋았다라고 하는 게 핵심이지. 그렇지. 물병을 누구를 향해 던졌는지를 가지고 논쟁한다는 자체가 지금 아직도 이 상황의 심각성을 전혀 모른다라고 봐야 될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탄핵에 관련해서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그러면 탄핵이 아니면 다음에 무슨 카드가 있느냐, 방안이 있느냐라고 한동훈 대표가 물어보니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라고 해요. 물론 뭐 어느 정도 말이 끊긴 다음에 또 뭐 말이 이어졌긴 했지만요. 이제 그 정도로 사실은 이것을 아주 강하게 탄핵이 문제가 있다고 반발하는 친윤 의원들조차도 B플랜에 대해서는 말하지 못하는 상황인 것을 다 알고 있다. 이걸 좀 포인트로 봐야 될 것 그럼 같습니다. 조금 더 나가면 그런 거 이른바 친윤 대 친한 내지 탄핵 반대파 대 탄핵 찬성파 어느 정도의 관계로 지금 틀어져 있는 겁니까? 어느 정도의 관계냐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탄핵 반대파 그리고 소위 말하는 친윤계가 당의 그립을 사실상 잡아내고 억압하고 있는 거죠. 찍소리 못하게. 그러면 탄핵 찬성표를 던졌던 의원들은 솔직히 찍소리도 못하고 그냥 조용히 살고 있는 지금 거예요? 의총장에 아예 들어가지도 않는 사람도 있고. 네. 아예 안 들어가요? 네, 우리 김상호 의총장 안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아예. 그러니까 지금 그런 식으로 뭐 물론 뭐 귓속말로 뭐 했느니 이 보도도 지금 뭐 아니다 가짜뉴스다 막 이런 식으로 당에서는 반발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네. 어쨌든 지금 워낙 분위기가 안 좋은 건 사실이고 이 탄핵 찬성파들을 배신자로 거의 낙인 찍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유승민 시즌 2인 거죠. 그러니까 뭐 어떻게 관계라고 할 만한 것도 없고 근데 다만 그렇다고 해서 분당까지 갈 수 있는 여력도 없는 상황이고. 예, 그러니까. 아무튼 그 한동훈 전 대표는 그 친윤에 의해서 이른바 탄핵의 원흉으로 지금 그 찍혀버렸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탄핵을 누가 시켰느냐의 부분일 텐데요. 예. 그 에너지가 한동훈 대표한테 어떻게 보존되느냐의 문제이겠죠. 사실 그 기록이 정말 정치적으로 좋은 기록일지 나쁜 기록일지 아직 저는 모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는 다르게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범이라고 하는 의혹을 가지고 있고 내란뿐만 아니라 지금 외환죄까지도 지금 추가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혐의가 최종적으로 확정됐을 경우에는 그런 윤 대통령과 절연히 선을 긋고 문제 있다고 말했던 사람이 가지는 정치적 에너지 보존이 저는 있을 거라고 보긴 합니다. 네. 하지만 그날 당일 탄핵 그날의 의총에서는 굉장히 감정적으로 격한 반응이 나왔던 것에 대해서는 뭐 서로가 뭐 양해하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도 있어 보이기도 하고요. 다만 이제 그게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속에 되고 뭐 배신자 왕따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물론 국민의힘에서는 그런 사실이 국민의힘에 없을 거라고 믿는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지 그 사실 관계를 이렇게 반박을 직접 하거나 혹은 뭐 언중에 제소하거나 이러진 않았거든요. 뭐 그것 자체가 지금 국민의힘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기도 아니, 하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봐야 되는 게 의원총회장에서 있었던 일을 녹음을 해가지고 언론사에 그걸 건네주는 행위도 저는 처음 보거든요. 그러니까 거꾸로 이거는 그 친윤이 건네줬다고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사실. 상식적으로 추정할 때. 네. 그러니까 여기에도 사실은 그 지금 당의 분위기가 고스란히 묻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꾸로 놓고 본다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만약에 좀 뭔가 대화가 되고 토론이 되는 상황이었다 하면은 친한계 의원들 그 자리에서 반박하고 뭔가 얘기하고 SNS에 쓰고 뭐 라디오 인터뷰 나와서 얘기하고 이런 상황인데 그게 아니라 의원총회장에 관련된 발언들을 녹음을 해가지고 언론사에 건네준다. 이것 자체가 언론사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일종의 SOS 치는 거거든요. 우리 이렇게 힘들다라고. 네. 그만큼 친한계가 거의 사실상 와해 직전까지 지금 몰려 있는 상황인 거죠. 그나저나 한동훈 전 대표는 요즘 뭐 하고 산다는지 얘기 좀 들으셨어요? 조용히. 예.
책도 읽으시고. 아니 참월고 이제 그 전국 돈다고 그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었었네. 그럴 계획이라고. 뭐 아마 당원들도 좀 만날 것 같고 제 생각에 어디서 갑자기 또 팬카페나 이런 데서 어디선가 책을 읽고 있는 사진이 갑자기 찍힌다거나 뭔가 그림이 뭐 올라온다든가 뭐 이럴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지금은 약간 정중동 같은 느낌? 네, 크게 움직이지 않고 왜냐면 워낙 당내에서의 여론도 좀 안 좋은 상황이고 지지층도 분열된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조금 추이를 지켜보면서 얌전히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내년 넘어가고 하게 되면은 당내에서도 어쨌든 한동훈 전 대표의 복귀를 바라는 목소리가 없지 않기 때문에 좀 기회를 보고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녹음 제보 관련해서는 좀 맥락을 들었던 게 있는데, 네. 그러니까 그 중앙일보에서 처음 나온 보도가 있습니다. 제가 계엄했습니까?라는 식으로 한동훈 대표가 말하면서 분위기가 굉장히 험악해졌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 텍스트 기사만 보면 전형적인 한동훈 대표의 말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따지듯이 물으면서 남을 공격하는 듯한 말로 보이게 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근데 녹음 파를 보니까 뉘앙스가 그게 아니던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맥락과 실제로 목소리 톤을 보면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공개했다라고 하는 게 그 친한계 쪽 입장이긴 그 합니다. 녹음 파일 보면은 제가 그 계엄했습니까 이게 아니라 제가 계엄한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지금 약간 체념하는 듯한 말투로 들리긴 하죠. 억양과 뉘앙스가 예. 완전히 다르던데. 아니 그리고 사실 익명으로 처리됐는데 누가 말했는지 이미 다 나온 거나 상관없지 않습니까? 다 그 말투나 그런 게 다 나와가지고 다 이제 이게 누구가 얘기한 거구나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친윤계가 먼저 그만큼 한동훈 전 대표를 이제 물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공격을 하던 게 있다 보니까 그거를 좀 뭔가 반박 차원에서 약간 이야기가 나온 거다 뭐 이런 것도 있죠. 아무튼 한동훈 전 대표는 정치적 재기 더 나아가서 대권 도전이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다만 이제 얼마나 지키느냐의 싸움인 거고, 그러니까 지금도 그러면 질문을 바꿔볼게요. 대선 경선에 나가서 대선 주자가 될 수 있겠어요? 아직은 지금 상황에서는 어렵죠.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 다만 한국 정치가 좋게 말하면 다이나믹한 거고 나쁘게 말하면 진짜 한 치 앞도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생물이라. 네, 앞으로 또 이제 2달, 3달 사이에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물론, 것도 있고. 물론 그렇긴 합니다. 네, 그리고 그러니까 이 당이 얼마나 정신을 차리냐의 문제인 건데 이 당이 지금처럼 이제 약간 자유한국당 시즌 2 모드로 들어가 가지고 약간 이제 황교안 전 대표 시절로 쭉 가게 된다면은 택도 없는 거고요, 당연히 지금 가는 대로 가면. 근데 약간 이제 몇 달 지나고 내년 되고 실제로 선거가 코앞에 다가온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이대로 가게 되면은 폭망할 거다라는 어떤 위기 의식이 작동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한동훈 전 대표든 뭔가 다른 쪽에서의 뭔가 기회가 갈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지금 결국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까지는 당 대표였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상대할 만한 어쨌든 유력한 보수의 주자다라고 했기 때문에 지지율 좀 효과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대표 자리에서 내려오고 당대표 프리미엄이 사라진 이후에도 어느 순으로 지키면서 이 여론조사에서 추이가 나오느냐 이게 사실은 관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문지 기자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예, 그러니까 진짜 한국 정치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고 하는 게 한 달 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계엄 사태 맞이할 거라는 거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고 그런 이야기 가짜 뉴스라고 굉장히 공박을 당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 달 후를 예측한다는 게 굉장히 좀 의미가 없다 이런 생각이 요새 더 많이 들긴 하는데요. 예. 근데 변수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탄핵뿐만이 있는 게 아니라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될 경우에 발현되는 명태균 씨 관련된 수사 부분이 있습니다. 그 수사는 보수 정치인 유력 인사들한테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요. 건진법서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윤한홍 의원과 관련되어 있는 뭐 진술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거기서 자유로운 게 이제 한동훈 전 대표라고 하는 그렇죠. 처지에서는 한 전 대표의 득점 포인트가 있을 수는 있다.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어려운 건 사실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자신이 다시 그러니까 활동을 재개하는 타이밍은 이 상황에 갈물이 되는 타이밍이겠죠. 그러면 갈물이라는 건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하나는 헌재의 탄핵 심판 결정이 나오는 타이밍이 하나가 있을 거고 또 한 가지는 내란죄에 대한 어떤 수사 결과가 나오는 타이밍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 두 가지가 모두 다 중대한데 지금 탄핵 심판의 만인 요건 그러니까 시선이 고정돼 있잖아요. 근데 저는 수사 결과도 그 충격파가 대단할 것 같아요. 지금 매일 파편이 하나 둘씩 나오는 건데 그 파편만 들어도 지금 뭐 거의 뭐 경악할 수준이잖아요. 지금 거의 내란의 실체가 아직 다 드러난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외환까지 추가될 그러니까요, 일이니까요. 내란만이 아니라 정말 그 노상원 수첩에 NLL에서의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다라는 내용뿐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나온 증언들을 보면 북한의 오물풍선의 원점 타격 이슈가 있고 평양 무인기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의혹으로 했던 이야기들이 지금 수사를 통해서 어떻게 밝혀질지 모른다. 그러면 대통령의 내란죄는 외환죄와 더해져서 정말 돌이킬 수 없을, 뭐 지금도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더 켜켜이 이 무도함이 쌓이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이른바 노상원 수첩이니까 그러니까 무엇을 모의했고 무엇을 실행하려고 했는가라는 구체적 실상이 드러나면 그것이 주는 충격파가 대단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서 그런 상태에서도 과연 국민의힘이 지금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버틸 수 있을까? 쉽지 않을 거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 당이 약간 밖에 이제 또 그 전에도 저희는 경험해보지 않습니까? 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전국 이후에도 그렇게 가면 안 되는데 안 되는 쪽으로 쭉 가잖아요. 그 밖에서 태극기 흔들고 아스팔트 극우들과 결합을 하고 매번 무슨 뭐 청와대 앞에서 뭐 단식을 하겠다는 둥 뭐 어떻게 하겠다는 둥 뭐 그런 걸로만 쭉 장외 집회하다가 쭉 이제 한동안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거는 한마디로 정리하는 거죠. 그 대권보다 금배지가 더 중요하다. 이런 거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네. 그리고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얼마나 본인이 타겟이었는지가 계속 보도가 나올수록 또 상대적으로 이렇게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상황이라 보이긴 하는데요. 그 지난주 나왔던 채널A 보도에 따르면 한동훈 대표가 그 계엄 관련해 가지고 해제 결의안 이제 올라가는 당시에 국회를 가는 길에 본인이 전화를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목숨이 위험할 수 있다라는 식의 이야기가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노상원 수첩에도 정치인과 언론인 사살. 노조 그런 관련되어 있는 사살 분리 수거라는 단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거기에 만약에 친한계 관계자나 혹은 한동훈 대표가 다시금 언급이 된다면 윤 대통령이 정말 본인이 말하는 반국가 세력의 범위를 어디까지 뒀는지를 이제 보는 것이 굉장히 한동훈 대표한테는 또 하나의 포인트일 수 있죠. 예, 여러분도 언론이잖아요. 수고 대상이었을 수 있어요. 김종배 진행자가 훨씬 더 윗단계였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정리하면 그런 점에 지금 두 분의 진단에 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뭐냐면 전체 국민이라고는 풀 속에서의 이야기이고, 근데 대선 경선이라는 것은 전체 국민의 풀이 아니라 당원들 풀 안에서의 얘기니까 지형이 또 전혀 다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 점은 좀 특화시켜서 따로 봐야 될 부분이 있을 거다. 요 말씀까지만 드리도록 하고요. 하나만 더 좀 짚고 넘어가죠. 오늘이 데드라인입니다. 그죠? 쌍특검법 공포하라고 민주당이 요구한 데드라인인데 이미 마감은 못 지킨다는 건 이미 나왔죠. 네, 한덕수 네, 오늘 안 할 국무회의 상정 안 할 거라고 했으니까요. 그러면 한덕수 총리의 지금 생각은 뭐예요? 어떻게 읽으세요? 이제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것인데요. 네. 민주당에서는 거부권을 6개 법안에 대해서 행사할 때만 하더라도 그 법안을 행사하더라도 쌍특검은 통과시킬 것이다라고 하는 일종의 믿음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걸 1월 1일까지 시간을 끌 뿐만이 아니라 지금 또 다르게 민주당에서 보고 있는 포인트 중에 하나는 그 상설특검 관련해 가지고 아직 공표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시간을 질질 끄는 것이 과연 정말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어디까지 그 역할을 용인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고민들이 주말 사이에 쫙 올라갔던 것 같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 26일에 본회의를 잡고 무언가 행동을 할 수 있다라는 식의 메시지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약간 이제 상황적 오판이 있었던 거죠. 이게 민주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통일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진보 진영도 마찬가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덕수 총리의 권한 대행을 인정을 하면서 탄핵 소추 카드를 한쪽에 한 손에 쥐어들고 그걸로 이제 칼끝을 이제 목에 들이밀면서 말 잘 들을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 전국을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건데 한덕수 총리가 역시나 말을 듣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 특검법 공포에 대해서만큼은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한덕수 총리 이건 해주겠지 하는 그 기대까지 무너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애초부터 한덕수 총리가 여기 협조적으로 나올 것이라고 했던 그 계산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닌가. 사실은 한덕수 총리도 이번 내란 사태에 어쨌든 주범 중에 책임을 피할 수 없는 사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무회의를 어쨌든 소집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기회를 준 것 자체가 그 뒤에는 우리가 오히려 민주당의 카운터 파트너로선 한덕수 권한대행이 낫겠자고 고른 건데 민주당이 고를 수 있는 상황에서. 근데 이제 그게 좀 잘 계산대로 안 굴러가고 있는 거죠. 혹시 이런 거는 이럴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한덕수 총리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20살까지 공포해? 그런 거. 네 하면 너무 모양새 빠지잖아요. 거기다가 그 공포해야 되는 게 자기가 모셨던 대통령과 직결되는 사안이잖아요.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모양새 빠지니까 좀 더 며칠 시간을 갖고 숙고하고 고뇌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받아들이면 조금은 더 이해해 주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혹시 시간 끄는 건 아닐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런 시간은 이미 꽤 지나온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숙고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무언가를 한다라고 하는 한덕수 권한 대행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히 어떤 시간을 줬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1월 1일까지도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불안감이 뭐냐면 이러다가 진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형사 재판이 이제 질질 끌어질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걱정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1월 1일에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쌍특검은 통과가 될 겁니다. 재의결
윤석열 통과는 저는 확실시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보세요? 왜냐하면 이 탄핵 찬성에 204표가 나왔습니다. 그 204표는 앞으로는 똘똘 뭉쳐서 한 가지의 이해관계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요. 최소한 내란 특검에 대해서는 반대표를 던질 수가 없죠. 예, 윤석열 대통령의 복귀는 반드시 막아야 그렇죠. 되는 익명의 204명의 국회의원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게다가 재의결 같은 경우에는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탈할 가능성이 없거든요.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찬성파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돌아오면 더 큰일 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란 특검은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통과가 될 것이고요. 김건희 특검법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이걸 한덕수 총리가 모를까? 라고 하면 아니거든요. 그럼 결국은 시간을 최대한 끌겠다라고 하는 그 계산 안에서 무언가 움직인다는 것에 좀 칼을 그을 필요가 있다, 선을 그을 필요가 있다, 잘라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의 민주당 판단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의 압박이 명시적으로 상당한 것도 맞고 한덕수 총리가 뭐 숙고를 하다가 1월 1일까지 이제 쭉 가다가 이제 그때 공포를 할 수도 있겠죠. 물론 그 가능성이 없지는 않겠습니다만. 근데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를 남겨뒀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국정 안정을 좀 꾀하기 위한 거였잖아요. 근데 한덕수 총리의 존재가 지금 국정 안정을 해치고 있어 사실은. 한덕수 총리를 권한대행 안 맡기고 그냥 바로 그때 같이 탄핵하든 뭐하든 제껴버리고 뒤에 뭐 최상목 부총리라든가 아니면 애초에 국무회의에 안 들어갔던 뭐 저기 뭐 그 이조 부총리라든가 아무튼 그런 다른 색의 권한대행도 가능한 상황이었잖아요. 이 내란에 어떻게 보면은 동조자를 앉혀놓고 이 사람이 계속 버티니까 지금 이 원래 플랜대로 지금 빨리 이거를 안정화시켜야 되는 게 안 굴러가고 있잖아요. 시계 자체가. 그러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으로 인정해 준 거가 국정 안정 해치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굳이 더 이상 막 시간을 두고 할 필요가 없다. 그냥 할 거면 빨리빨리 처리해버리는 게 내년 전국을 조기에 안정화시켜가지고 이 국민들에게 좀 민심을 좀 이렇게 다독일 수 있는 방향이 그쪽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이 지나고 나서 민주당이 바로 한덕수 탄핵에 들어갈 거라고 전망을 하세요? 그러니까 결국 본인이 26일에 잡아놨다고 하는 것은 그럴 행동을 개시하겠다라는 뜻으로 읽히긴 하는데요. 다만 마지막 쟁점은 그게 있습니다. 한덕수 권한 대행을 탄핵하는 데 필요한 표결수가 얼마냐를 두고 다시 또 여야가 싸우고 있거든요. 입법조사처럼 151명이면 된다고 나왔잖아요. 이제 그런데 또 이제 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또 시간이 약간 걸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측면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전국의 핵심은 가구신 기자 말처럼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게 가장 큰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덕수 총리의 어떤 행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예측 불가능한 지점들이 계속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은 아니다. 경제에도 그렇게 좋은 일이 아니고 외교에도 좋은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곽우신 기자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뭐 사실상 그러니까 앞으로 이 한덕수 총리의 선택지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옵션들이 열려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이미 지금 지지자들 중에서도 한덕수 총리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라는 여론이 점점 커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표도 고민이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당 지도부의 판단이 한번 이렇게 나왔었지만, 그러니까 이미 기자회견에서 한번 밝힌 게 있잖아요. 민주당이 이미 분명히 예고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한덕수 총리 탄핵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했고, 이 카드를 만약 꺼내지 않는다고 한다면 오히려 더 국민의힘도 그렇고 여권에서 더 강하게 반발할 수 있는 빌미만 주는 거기 때문에 이미 예고한 이상 이 카드를 꺼내야만 하는 칼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조만간에 정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정말 한덕수 총리가 생각을 바꿔서 그 어떤 숙고의 기준들을 가지고 다른 행보를 그 사이에 한다면 좀 상황 변경은 유일하게 가능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사실 지금 거부권 행사의 명분이라고 하는 게 위헌적 요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특검에 야당이 다 추천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논리도 이미 반박된 지가 꽤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소위 말하는 스타 검사로 만들어뒀던 최순실 특검 당시에 야당 추천 목 2명이서 당시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장조차도 사실 사리에 맞지 않은 부분들이 큰데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인이 좀 스스로 입장을 빨리 정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럼 마지막 질문. 한덕수 총리 입장에서는 자기가 탄핵당하는 건 불검찬 고소원일까요?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오랜 관료 경험으로서 어떤 정권이든 살아남았던 분은 아니십니까? 그런 차원에서 아니 입장 바꿔 여기서 탄핵당해가지고 빠지고 지금 뭐 너무 복잡하고 힘들고 한데 탄핵당하는 게 차라리 다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본인이 어쨌든 본인을 탄핵을 해달라는 뭔가 환경을 만들고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뭐 만들고 있다까지는 알겠지만 당하면 당하면 가겠죠. 근데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되게 최근에 이제 제가 취재를 해보면은 상반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가지고요.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가 권한대행 큰 직후에 보였던 애티튜드 태도랑 최근의 태도가 좀 달라졌다는 막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굉장히 좀 정중하고 공손하고 뭔가 이렇게 로우키로 가면서 최대한 야당과 협조를 좀 많이 하고 말 잘 듣겠다 이런 톤이었어가지고 좀 신뢰가 좀 있었다라는 게 있었는데 최근에 좀 많이 이게 바뀌어가지고 갑자기 한덕수는 왜 이렇게 좀 이런 식으로 나오지? 왜 이렇게 여권 눈치를 많이 보지?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 이제 선택은 민주당에 달렸네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셋을 동안 해서 하나, 둘,
바로 셋으로 가느냐, 둘의 반, 반의 반의 반 이렇게 가느냐 이거 지금 남은 겁니까? 결국은 네, 둘의 반의 반 정도에서 끝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게 보십니까?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좀 이렇게 마무리하고 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네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